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석입니다.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부동산 매물이 많이 없고, 진짜로 부동산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손님들이 있으세요.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나 지금 물건이라도 꼭 잡아야 돼. 사실 이런 분이 저한테는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본인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부동산도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은 부동산 돌아다니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다 보면 좀 나도 모르게 좀 다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좀 사야 되겠다. 그것도 좀 안 좋기도 하지만, 좀 우리가 큰 돈을 움직일 때는 평정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좀 급해지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하여튼 심리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그런 심리가 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가 한다든지, 부동산 정책이 지금 규제 정책이 많이 나오니까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어디서 뭐 유튜브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남의 거 잘 안 보는데, 보다 보니까는 하여튼 막 안 좋다고 떠드는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렇게 저같이 부동산 하는 사람에 대한 비하 발언도 꽤 많이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우동사리가 찼대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막 비하하는 발언도 하면서 굉장히 좀 불쾌하게 방송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아마 이제 사이버 공간이니까 그렇게 막 말을 짓거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인격적인 모독 발언도 하시면서, 그건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직도 부동산이 떨어질 거라 믿으시냐?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살 수 있을까요? 대출이 많아서 만약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너무 문제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문제여갖고, 가계부채 때문에 막 부동산이 막 떨어지면, 그 사람이 살던 집이 나한테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전세로 얻어있는 집이 나한테 오겠지, 뭐. 예? 집값이 떨어지고 금융이 막 위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전세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집이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 사는 사람 중에 좋은 집 살 돈 있는데 내 돈 남겨놓고서 지금 전세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전세 사는 집에 대한 60% 또는 50%의 자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세를 살고 계시는 거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대출 때문에 폭락이 온다? 폭락 안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어차피 살려면 대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기 상황이 그러면서 왜 남들은 떨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독한 마음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이 뉴스가 10월 17일 날, 그러니까는 약 2주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경제장관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건설 투자 늘려라. 왜냐면은 대내 경제효실 엄중한 상황이다. 정책 전환 대신 확장 재정 정책까지 나왔어요. 확장 재정 정책. 사회 간접 자본을 풀어서라도 우리 이제 돈을 SOC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든지, 여하튼 간에 건설 투자를 늘려라잖아요. 그죠? 경제장관 소집해가지고 확장 재정 강조. 나라 돈 풀어서라도 사업을 하는 거죠.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 이게 나오자마자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인데, 이거는 아마 이거에 대한 또 내용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유튜브들도 올라오는데, 이거 졸속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마자 거기 딸랑딸랑 하는 분들이 아주 그냥 며칠 만에 후다다다다다닥 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권 교통망 철도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철도 만들고 그런 게 쉽습니까? 쉬워요? 신안산선 때문에 요즘에 좀 금천구나 구로구 쪽에 들썩들썩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나 계획된 건데 이제 첫 삽입니다. 이제 첫 삽. 근데 무슨 한꺼번에 도로망 계획을 한꺼번에 왕창 쏟아내놓고서 그게 무슨 2030년까지 다 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시고요. 하여튼 졸속 정책이에요.
나라님이 한마디 꽥 하니까 그냥 다들 아야 그런 거죠 뭐. 내용은 보면 광역 거점 간 통행 시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 비용 최대로 절감하고 환승 시간도 30% 감소할 테니까 뭐 제발 좀 나가서 살으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라에서 할 앞으로의 그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또는 외곽에 대한 택지 개발에 대해서 편하게 해줄게 약간 이렇게 편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좀 나가라고 비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 교통망 구축.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국토교통부 가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도권 주요 거점을 광역 급행 철도로 빠르게 연결하여 파리, 런던 등 세계적 도시 수준의 광역 교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세계적 도시 수준의 광역 교통망이 완성된 파리와 런던은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10년간 파리 시내 아파트 수요 동향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곽으로 나간 곳이 급등을 하는 게 아니고 광역 급행 철도로 빠르게 연결하여 파리, 런던 등 세계적 도시의 수준의 교통망을 완성한 파리의 시내 아파트 수요 동향들이에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곽으로 뻗쳐나가면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모이기 쉬워지죠. 제가 얼마 전에 뭐 도시의 모순 같은 것도 말씀드렸는데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뭐 그거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뭐 별 내용 없어요. 빠른 출퇴근하게 만들겠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하락론자께서 굉장히 달락달락 해놨더라고요. 달락달락 해놓은 걸 제가 한번 다 붙여봤어요. 달락달락해서 엄청 떨어질 것처럼. 그러니까는 노태우 정부 때 민간 공공 200만 호 5대 신도시 건설을 해가지고 91년 4월부터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요만큼 잘라서 요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락했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IMF 때 또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요만큼 보여주시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또 떨어졌고 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뭘 볼 수 있냐면 떨어지는 기간이 처음에는 이만큼이었고 그 다음에는 요만큼이었고 그 다음에는 요만큼이었고 그 다음엔 요만큼이면서 지금 또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진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결론은 전체적인 금액은 떨어진 기간이 있었지만은 떨어진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결론은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우상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이 모든 말들 저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저 그래프로 보는 거 되게 싫어하고 통계로 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통계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통계 맞은 적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러면은 맨날 우리가 주택산업연구원이나 통계청 들어가서 자료 본 다음에 통계로 다 투자하면 다 성공하게요? 그러면은 통계학과 나온 애가 제일 부자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통계로 설명드리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들 사회적인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자꾸 과거에 대해서 통계가 잘 맞지도 않으면서 뭐 서울시 아파트 값이 몇 억이 올랐는데 몇 억이 오르고 막 우리의 체감은 진짜 한 50% 오른 것 같은데 뭐 체감 지수 1점 몇 프로 상승이 뭐 아파트 값이 1% 상승했다 그러고 뭐 장난합니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아파트 1% 상승했을 때는 막 10억짜리가 막 12억 돼 있어요. 전체적인 통계를 내니까는 우리가 마치 뭐 통계로 되면 되게 안 오르는 것 같고 전세값이 0.01% 떨어졌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 떨어진 거예요? 1억짜리가 얼마 떨어진 겁니까? 0.01%면은 뭐 10만 원 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하여튼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것은 전반적인 그냥 흐름 속에 있어서 흐름 속에서 수치를 정확하게 보셔도 안 돼요, 사실은. 통계가 맞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를 쓰는 이런
설명하는 사람들 블로거들을 보면은 통계를 쓰면은요, 여러분의 머리는 꽉 막혀요. 더 이상 생각 안 하려 그래. 그냥 그 자료를 보고 그 사람 말을 맹신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와, 저렇게 그래프까지 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엄청난 자료를 준비했구나. 저 사람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통계를 분석하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 통계를 봤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그냥 그 사람을 맹신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마치 막 그 사람이 떨어진다 그러면 엄청 떨어지는 것 같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입맛대로 만들려고 다 잘라서 보여주면 다 떨어진 것 같죠. 근데 붙여놓으면 사실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잘라서 보여주면 우와! 저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자료를 모으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거야.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락론자들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막 늘어나는 걸 보면은 참 대기 수요가 많구나. 얼마나 저렇게 사고 싶으면은 저 하락론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같이 떨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은 그렇게 확 늘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붙여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요, 그래요. 안 되면은 완화 정책을 쓰는 거고, 에?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고 꼭 부동산만을 잡고 부동산만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초이노믹스도 마찬가지였고 부동산을 띄울 때 부동산의 가격을 막 올라가라 이런 게 아니죠. 부동산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에? 이 전반적인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안 되면은 띄우려고 하는 거고 시장이 너무나 과열 반응을 일으키면은 낮추려고 하는 게 정책이지 좀 이렇게 워워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마치 막 정책이 나오면 폭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좀 시장이 과열돼 있고 시장에 대출이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좀 이런 뭐 LTV 규제라든지 DSR 규제를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 정도지. 이제 드디어 부동산을 때려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가계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부채만 늘어났는가요? 예? 아니잖아요. 자산이 늘어나면서도 부채가 늘어난 거잖아요. 어느 나라든 간에 부채 비율이 안 늘어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도 계속 늘어나는 거고 우리나라 국가 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거고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는 거고 대기업에 대한 부채 비율이 떨어질지언정 부채 금액 자체는 또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채 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은 전반적인 내 자산에 대해서 비추어 봤을 때는 부채 양이 적을 수도 있는 거죠. 비율 자체가. 그런 것처럼 세상의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부채의 증가가 되는 것도 부채가 계속 줄어들고 그럼 은행이 계속 망해야 되게요. 은행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부채가 많아야 은행도 이자가 들어오면서 먹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경제의 규모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규모는 점점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마치 뭐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어떤 침체 기간이 굉장히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시장이 이제 점점점 뭐 내성이 생기거나 시장이 너무 경제를 잘 알거나 시장이 너무 정책을 잘 알거나 또는 정보의 흐름의 속도가 우리의 통신 속도랑 통신의 발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빠르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여하튼 간에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상향을 띠는 건 사실이에요. 여태까지 1986년도부터 2019년까지 그랬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안 될 것이다. 이렇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것도 참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30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것에서 30년 동안 넘게 이런 그래프가 형성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은 폭망한다. 예, 그건 참 대단한 용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떨어지거나 경제가 나빠지면 쓸 카드가 되게 많아요. 확장적 재정 정책도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 정책 필요하고 뭐 이 사람 잘 누군지 모르겠지만 찾아봤습니다. 그냥 기사가 있어가지고 뭐 뉴욕 시립대 교수라는데 굉장한 경제학 석사라 석학이라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런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충고도 했고, 일본이 안 됐을 때 아베노믹스 뭐 양적 완화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낸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안 되면은 일본처럼 또 쓸 카드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일본의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도,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도, 굉장히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일본도, 출산율이 낮은 일본도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또 우리의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되게 안 좋은 것들도 많아요. 막 입주 물량 줄어들고, 도시정비사업 떨어지고, 거시경제 안 좋고, 신규 분양 공공택지 확대되고, 이런 요인들, 상반기 가격 흐름에 대해서도 거래시장, 3기 신도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다 하락 요인이에요. 하락 요인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잘라서 말하면은 상승 요인보다 하락 요인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금리라는 거였죠. 상승 요인이 금리인데, 이 금리 하나가 상승 요인인 거 가지고 말을 하려다 보니 쟤네들은 금리 하나만 가지고 너무너무 떠들어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표도 돈이 늘어나는 것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떠한 지표도. 이겁니다. 풍선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돈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풍선은 점점 커지겠죠. 풍선은 점점 커지고, 풍선이 너무 커질까봐 규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 돈이 늘어난 것은 풍선에 있는 공기가 늘어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풍선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해버려요. 엄청나게 커지겠죠. 물론 그건 거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지금 몇입니까, 지금? 9입니까, 11입니까? 경제 강국이죠, 그쵸? 그리고, G20으로 해가지고, 세계 공조화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공조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서로 돈, 통화 스와핑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망하면 서로 죽으니까 서로 잘 되게 하려고 지금 그런 공조화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외부 충격이 뻥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자체가 망하는 국가부도 사태가 나거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이렇게 꽝 외부 충격이 나오면 터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터질 정도로 풍선의 두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체력이 지금은 약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체력이 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은 계속 풀리고 있는 중이죠.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요인들이 있더라도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돈 앞에서는 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떤 정책이든 뭐든 간에 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책이 다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가격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책 다 나왔잖아요. 이제 뭐예요? 정책 다 나오니까는 그냥 감소 보완 정책, 예? 보완 막 하잖아요. 그쵸? 아니면 막 조사한대. 이제 정책은 다 나왔어. 무슨 수사기관으로 변해 이제. 예? 수사기관으로 변해갖고 아주 자금 출처 조사하고 막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 일본 보면 한국 집값 1,000원 폭락, 도쿄 6년째 올랐다예요. 자, 일본 전국 공시지가 4년 연속 올라, 지방도 27년 만에 상승세 전환. 잘 안 보이시지만은, 예? 인구 감소에도 오름세 지속이에요. 여러분들 인구 감소하면 갑자기 막 몇천만 명이 죽어버려요? 아니잖아요. 인구가 지금 저출산을 한다 그래도 40대가 또는 40대, 50대, 30, 40, 50대는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 안에 만약에 인구가 진짜 주는 지표들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 경제가 위기가 막 올 것 같으면 그때는 정부가 또 지금 난리 칠 때 규제 정책을 쓰는 것처럼 그때 정말로 우리나라가 위험해질 것 같으면 그냥 우리나라 망해라 그러고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주도에 이렇게 중국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경제 자유구역 만들어가지고 투자하면 시민권 주고 이런 정책 쓰는 것처럼 안 그러겠어요? 외국 사람들 많이 오면은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땅값 다 올려놨잖아요. 왜 제주도 땅값이 올라갔어요? 제주도에 중국 돈이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유입돼서 돈을 푸니까. 제주도에 돈은 요만큼 있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쓰니까 이만큼이 돼버렸어요. 제주도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사드 문제로 또 돈이 빠져나가면 또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뭐든지 다, 돈 앞에서는 정책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일본도 이런 거 아니에요? 돈 푸니까. 아베노믹스 돈 푸니까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가격이 계속 올랐다. 오히려 지방도 27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거죠.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보면은 진짜 나올 정책이 다 나왔어요. 나올 정책이 다 나와가지고 보완, 지금 또 오늘도 신문 보니까는 뭐 무슨 자금 출처 조사하고 막 이제 그런다는데 참 수사나 한다 그러고 이제 보완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아, 규제 나올 게 다 나왔구나. 규제 다 나올 게 나왔구나. 그래서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돈이 많이 풀리는 이런 시점에 안 좋게 생각하려면 여러분들처럼 뭐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저랑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70%에서 한 80% 이상은 대표님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집을 살라고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오늘도 시장에 나갔다 왔더니 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또 추가 인하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또 추가 인하를 할 것이고, 그래도 경제가 상승을 안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비자 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럼 집값이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더 풉니다. 더 풀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현실을 잘 직시하시고, 제가 이게 다 말을 하면은 나중에 또 세미나 하면은 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저거 전에 유튜브 때 말했는데 또 말하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 말은 안 할게요. 제가 11월 달 중순에 세미나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세미나 할 때 한번 저랑 굉장히 한번 더 많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너무 하락론자들한테 휩쓸려 가지 마시고 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좀 더 직시를 하시라고 조금은 높은 어조로 말씀드린 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달 11월 달부터도 여러분들 아마 요게 나가는 건 아마 11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한 달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